안녕하세요. 코안심TV 코로나 마음의 상처 치유하고 회복합시다. 진행을 맡은 손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방송은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함께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수영입니다. 저는 주로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정신건강의학으로 산후우울증이나 산전우울증, 또 갱년기 우울증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처음 입원하셨던 코로나 환자분, 저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는 각 환자들에 대한 집중도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관리로 시작해서 또 저희 의료진들이 또 코로나 전담병원 병동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직원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또 맡아서 하게 됐었고, 최근에는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센터에서 이제 자가격리하시는 분들, 또 의외로 많은 답답증이나 공황 비슷한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재택치료 중에 4일간의 심리여행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초청받은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2시간을 위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요즘은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친해질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혹시 예상되시나요? MBTI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짜고 치는 것 같죠? 네. 네, MBTI는 다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인가, 이게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흘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퀴즈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초반에 퀴즈로 조금 몸을 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본인의 MBTI 결과를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네, 한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네, 다 올려주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MBTI가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제 원래는 최근에 ESTP, ETP였는데 최근에 검사를 했더니 에티제로 바뀐 거예요. ESTJ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물론 저는 심리에 대한 관심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사실 MBTI를 20대부터 알고 있었고 종종 했었고 중간 두 글자는 사실 변해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첫 글자 E랑 마지막 글자 P는 나의 정말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변화하는 거를 보고 P의 특성인 융통성이 내 장점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왜 J로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과에서 제가 최근에 과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규칙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의 어떤 의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MBTI라는 게 뭔가 본질이라기보다는 나의 지금 현재 상태 이런 거를 좀 반영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댓글을 보니까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달콤 딸기님께서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하셨네요. 네, 오늘 4시까지 열심히 보시고 4시 끝나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INFP라고 송송님이 올려주셨고요. 복숭아주와 팥뿌리님이 같은 유형이네요. ENFJ라고 올려주셨고 생각 안 나시는 분 오늘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청취해 오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나흘째 보고 계시는데요. 자, 퀴즈는요. 제 MBTI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15초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봐왔고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고 이 결과를 보니까 사회복지 전공이 맞구나. 네, 실은 저희 엄마가 사람대라고 사회복지학과 보냈는데 원래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근데 유형이랑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5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께는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쏴드립니다. 자, 15초,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네, 답변들을 올려주시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네, ENFJ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HJ. 네, 푸른 하늘 INFP라고 하신 분 계시고, 김창민님, 네, ENFP, 포도맛 젤리니 ISFJ, 달콤 딸기니 아름다움이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정답인데요. 네,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 기록해 주세요. 송송님은 INTP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면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저 ENFJ거든요. 근데 맞추신 분이 계세요. HJ님 누구십니까? 혹시 제 지인인가요? 네, 이분께 아메리카노 싸드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신 분은 제 사비로 따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 좀 푸셨나요? 네. 그 유튜브에서 MBTI를 보면은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유형별 회사 생활 방법이라든가, 뭐 연애하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연애하는 상대방의 어떤 그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다양한 상황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MZ 세대 사이에서는 다양한 심리 테스트들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를 이제 코로나19에서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회적 접촉이 줄어나다 보니까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MBTI나 각종 심리 테스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보여주고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이 모든 거를 충족시켜주는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행복을 즐길 준비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궁금해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문화는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나 자신을 표현하거나 알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문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나에 대한, 사람이 바깥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면은 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기는 더 하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MBTI라는 게 4글자로 이렇게 딱 자기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마치 명함처럼도 정말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순한 종류도 아닌 16가지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보면 캐릭터와도 재밌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성격이 틀렸다기보다는 다르다는 느낌을 주고 자신을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유행을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MBTI 통해서 비슷한 집단끼리 무리 지으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 툴로도 쓰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요새는 약간 넘어서 나는 뭐 N은 너무 싫어, 뭐 J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 변해가는 지금 보면 MBTI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 뭐 이 사람을 정말 전체를 단정하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툴로 쓰신다면 아까 얘기가 나온 행복에 더 가까운 툴이 될 것 같고요. 나랑 다른 사람은 싫어, 나랑은 달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궁합 보러 뭐 도사님들, 보살님들 찾아다녔는데 요즘에는 궁합을 MBTI로 보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네. 네, 소개팅 처음 나가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MBTI 말고 우리도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자, 날씨가 좋아서 우산을 챙기지 않고 외출했어요. 근데 갑자기 큰 비를 맞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당신이 가장 먼저 말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얼굴과 머리카락, 2번 옷과 상반신, 3번 신발과 발. 네, 1번 얼굴과 머리카락, 2번 옷과 상반신, 3번 신발과 발입니다. 교수님, 1, 2, 3번 중에 선택해 주세요. 네, 저는 딱 떠올랐어요. 저는 3번 하겠습니다. 3번. 네.
여러분들도 결정을 하셨을까요? 네. 이 테스트가 당신이 아무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번 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요. 얼굴과 머리카락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네, 그런 유형이고 2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옷과 상반신은 가족이나 자신의 부끄러운 면은 일단 숨기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선택하신 3번 네. 마지막 신발과 발은요. 몸 컨디션이나 불편한 기분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하십니다. 네. 교수님 테스트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번 선택했던 이유가 이 찝찝한 게 싫다. 몸 컨디션에 대해서 제일 불편한 거를 택한 것 같아서 나름 그렇게 된 것 같고 2번도 저희가 상반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쫙 달라붙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과 관련된 건 것 같고 1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디까지나 재미로 한 심리 테스트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코로나와 불안입니다. 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 또 코로나 확진 후에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 다양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이수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미니 강연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강연 먼저 듣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첫 부분은 강연이라기보다 이제 여러 강연이 지속되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거 준비했어요. 세계 지도 보이시죠? 이거 저희 비행 루트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 세계로 가는 비행 루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 우리 정말 세계 여행 인구가 최대로 발달하던 시기에 지금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서 여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면으로나마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날아가면은 옆 나라에 바로 보이는 곳이 중국이죠. 예, 중국 천안문 광장. 붉은 색깔 보니까 중국이구나라고 사진으로나마 실감이 나는데요. 요새는 자전거에서 이렇게 차로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자, 중국은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각 나라의 사진들 보면서 여행 갔다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전 세계가 정말 비슷한 사건을 다 같이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는 다르지만 다 같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 코로나 알려지다 보니까 반대로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 인터뷰들은 이 최근에 2021년 12월 15일자에 뉴욕타임즈에서 인터뷰했던 거 따왔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인의 감염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거나 심하면 해당 도시 전체를 봉쇄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첸준이라는 IT 기술자님이 이제 인터뷰하신 거에서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감염자가 나와서 다 같이 14일 동안 격리를 당하고 PCR을 3번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 곳에도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백이나 시노팜 자기 이제 자체 생산 백신을 쓰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효능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또 이슈로도 있습니다. 다음 나라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 우랄 산맥 넘어서 더 가면은 러시아가 나오죠. 모스크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같은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국가지만 또 아예 반대더라고요. 거의 아무런 이동 제한 조치를 처음에 안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여기는 처음에 음모론이 많았다고 해요. 백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자체가 정말 맞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는 어떤 지적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자체 생산 백신만 쓸 수 있고 이에 대한 회의감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래도 확진자가 너무 급증하니까 작년 가을에는 이제 드디어 휴무 명령을 내렸었다고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항체에 의한 QR 발급을 하기로 이 나라는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모스크바에서 일하시는 교사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더 나빠질 뿐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로 다 생명을 앗아가 버릴 것 같다. 묵시록대로 온 것 같아요. 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러시아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나라는 숙명론이라는 특정한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 더 날아가 볼게요. 이제 유럽으로 접어들었죠. 여기 이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자, 독일은 EU 중에서 제한을 좀 강화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투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3T 정책 썼던 것처럼 부스터 접종자나 완치자만 패스를 주는 정책을 했었고요. 독일도 역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역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사상 최고 확진자를 기록하게 됐었고 지금 더 늘었을 건데 이제 23만 4천 명 정도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백신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법원 판결로 백신 패스가 무효화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보면. 자, 이제 다음 나라 가시면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도 자유를 좀 중요시하고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개인별 차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죠. 톨레랑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 완화 쪽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 비슷하게 대통령 선거도 임박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향도 있다고 하고 제한 완화를 하다 보니까 확진자는 세계 4위고 사망자는 세계 1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담당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새로운 변종이라기보다 새로운 통행금지 시간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락다운 시에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거식증, 폭식증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해요. 프랑스는 식사가 참 중요한 나라이고 문화인데 이 제한이 되면서 뭔가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더 가서 런던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빅벤을 수리하고 다시 이렇게 열었다고 하네요. 자, 가장 극적인 방역 완화를 얘기한 국가죠.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최근에 1월 달에 마지막 남은 규제였던 플랜 B를 종료했습니다. 플랜 B라 함은 마스크, 재택을 권고하는 거, 그다음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이거마저 이제 우리는 풀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의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제출되는데 이게 통과되면은 3월 24일에 자가격리 규정, 뭐 이건 규정에 의해서 다 하는 나라니까요. 규정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거를 연장 안 하겠다. 한마디로 확진자도 자가격리 이제 3월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들은 정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정책자가 아닌 보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야당의 공세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실게요. 여기는 피렌체지요. 자, 이 이탈리아는 2020년 초에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겪었던 나라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굉장히 트라우마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워낙에 처음에 크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도 이 나라는 카톨릭 국가고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중요한 때다 보니까 작년 말에는 우리가 세미 노말 반쯤 정상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분위기는 굉장히 좀 우울했다고 해요.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젊은 인구 18세 미만 인구에서는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으로 진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젊은 사람들이 참 코로나로 영향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알 수 있으세요. 자, 아프리카로 넘어가 볼게요. 아프리카도 코로나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021년 10월에 비로소 이제 해제를 싹 하면서 극장도 열고 콘서트도 하고 긍정의 기운이 이제 드디어 하면서 딱 풀렸었는데, 하필이면 안타까운 게 이 나라가 정말 오랫동안 억제를 하다가 풀었는데 그때 딱 남아공발 오미크론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급격히 전환해서 관공서 하나 가는 거, 버스 하나 타는 거 다 백신 패스로 하겠다라고 다시 강하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대신에 드라마틱하게 확진자가 줄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죠, 나라들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미도 한번 들려볼게요. 브라질로 가봅니다. 삼바 축제 현장이고요. 이 나라는 삼바 축제가 너무 중요하죠.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이 딱 삼바 축제 할 때거든요. 근데 2020년 초에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너무 중요한 행사고 문화니까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너무 많이 확진자가 브라질도 나왔죠. 그래서 2021년 초에는 드디어 이제 정말 내려놨어요. 삼바 축제를 안 하기로 해서 보내고, 그래서 4월 달에 사망자 매일 1000명 나오던 것이 삼박 축제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하면서 가을에 300명 미만으로 드디어 줄어들어서 올해 초에는 새해 불꽃놀이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역시나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기에도 찾아오면서 지금 27만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보니 올해 카니발을 하려고 했다가 미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변해오고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대통령이 백신을 거부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더 맞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과학계하고 또 충돌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이제 제가 여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쫙 여러 나라를 살펴본 이유는요, 다른 거보다 보면 정말 다 각자 다 엇갈리죠. 네,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막았다가 풀리는 국가도 있고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이게 변해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길어졌잖아요. 이 자극이 왔다 풀렸다 왔다 풀렸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올해 이제 저희가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여러 정책적인 것들이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를 지금 모두 걱정하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다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머리에 새로운 자극이 오면은 뭐 도파민 이런 게 분비되면서 사람이 뭔가 자극이 되고 딱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오는데, 그게 한 3년쯤 되면은 우리 뇌에서 습관화라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극이 더 이상 자극이 아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엄격한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각 국가들의 고민이고요. 이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나 이거 맞을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해도 될까? 이런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건강이 매우 좀 불안에 취약해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한도 처음에 약간 하면 될 거다가 길어지고, 이게 이러다가 괜찮을까 아닐까라는 불확실성, 그리고 맞는 거야? 라는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지금 혼란의 상황에 있다.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여러 가지로 취약해져 있다라는 것이 올해에 이제 지금 올해 초에 지금 나타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장을 이제 보면, 자, 코로나 3년 차를 최근에 프랑스 르몽드지에서 이렇게 카툰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병원에 백신 맞으러 오셔가지고요. 3차 대유행 와서 5차 백신 맞으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반대인가? 5차 대유행이라 3차 백신인 거죠.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사람들이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너무 길어져서. 이거를 방역 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진, 냉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선형이었는데 최근이 이 세대가 되게 발전이 흘러갔던 세대예요. 저희 세대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겠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오고, 선형이었던 삶이 원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심리적인 여파는 본격화될 거라고 오히려 하는데요. 자, 일단 처음 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불안의 변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점에 저희가 불안이라 함은 신체적으로는 처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호흡도 편안하지가 않고 조금 뭐 긴장되기도 하고 화장실 가고 싶기도 하고 체온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몸의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율신경계가 불이 딱 켜진다. 자율신경계 항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요. 뿅 이렇게 알람 우리 몸에 알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이런 신호를 주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코로나가 맨 처음에 자극을 줬던 거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였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 대체. 그리고 생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질환. 이런 나 자신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이 불안은 지인이 아프거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하는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요즘 세대는 이 SNS나 뉴스를 통해서 지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가족만 지인이 아니라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라는 뉴스나 이런 걸 너무 실시간으로 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협감을 더 많이 느끼셨다. 그리고 이제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생존도 있죠.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생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수단과 방법인데 이제 현대사 옛날에는 뭐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사냥도 하고 이런 거라면 현대 사회의 생존을 위한 수단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런 직장에서의 불안이 생기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위협감을 또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짧게 가면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고 이 단계에서 머무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소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소진이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느낌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무기력도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일단 신체적 무기력이 있어요. 왠지 막 너무 피로하고 자도 뭐 힘들고 이런 몸이 납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고 이런 신체적인 무기력이 있고요. 인지적인 무기력은 자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뇌가 약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하고 계획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 감정적 무기력이 있는데 이제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무기력인데 이제 요런 단계로 조금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이 학습된 무기력은 내가 그냥 신체적으로 무기력, 우울증이 오신 게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무기력이 학습돼 버렸다는 뜻인데요. 이 용어는 유명한 심리 실험에서 온 겁니다. 지금 이 개 사진이 보이시죠? 우리 강아지를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러다가 이 벽에 보면 빨간 버튼이 있는데요. 그 빨간 버튼을 강아지가 이렇게 코로 딱 누르면은 충격이 멈추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뛰어서 멈추고 강아지가 그러겠죠. 두 번째 강아지 팀은 눌러도 안 멈춰요, 자극이. 내가 뭐를 해도 그냥 언제 전기 충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막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아픈 충격을 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팀은 그냥 아무 자극도 안 줬어요. 예,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방으로 가요. 그 방에는 뭐가 있냐면 중간에 저 그림처럼 허들이 있어요. 벽이, 낮은 벽,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딱 줬는데 이제 코로 하면 끌 수 있었던 그 방에 있었던 개가 코로 눌러봤는데 안 꺼져. 잠깐 당황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코로 하면은 꺼졌던 성공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앞에 이 턱이 있네. 여길 넘어가 볼까? 하고 이 턱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충격이 없어요. 괜찮구나라고 하고 해결을 합니다. 두 번째 방에 있었던 내가 어떤 방법을 해도 이 충격이 안 멈췄던 강아지는 저 벽만 딱 뛰어넘어가면은 전기가 더 이상 안 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고요. 세 번째, 아무 충격도 안 받았던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막 여기 가보고 하면서 저 벽을 넘어가서 피하게 됩니다, 충격을. 여기서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강아지 상태에 있는가. 입원으로 가는 게 제일 걱정스러운 면이겠죠.
그래서 이 무기력을 빠지지 않고 이 시기를 우리가 현명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저 실험에서 착안해서 버튼을 누르자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어떻게 도울까의 방법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첫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멈췄던 성공 경험이 있어서 다른 방법도 찾아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필요 없었어. 무조건 의미 없는 일이었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사람이 계속 더 소진감을 느끼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긍정의 요소도 있고 부정의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만 자꾸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그쪽으로만 자꾸 틀어져서 시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긍정의 요소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부터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가 왔을 때는 이거 치명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보이니까 제한을 좀 더 했었고요. 오미크론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우리 차라리 풀어서 자연 면역을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고 우리가 집단 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정말 이 정도면 질서 있게 잘 따라줬던 면이 있다. 마스크에 대한 저항도 없고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러 오면서 바로 옆에 선별검사소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또 어떻게 지침이 바뀌었는데 항원 검사, PCR 검사 딱 나눠가지고 줄을 서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 분들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긍정의 요소를 찾아보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한은 많이 당했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너무 복잡했던 인간관계를 조금 단순화할 수 있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면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내성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거를 내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버튼을 자꾸 눌러야 된다. 그래야 이 코로나 3년차 때 무기력으로 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가치도 부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큰 그림의 조치였다면 개개인이 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는요. 두 번째로 움직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활동 얘기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만나보면은 저는 정말 수영하는 게 낙이었는데 수영장을 못 가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행이 낙이었는데 해외여행이 아니면 저는 낙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무기력으로 빠지시고 이럴 때 수영장은 아니지만은 이런 새로운 거를 그래도 찾아보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래도 해보시고 하는 분들은 좀 더 괜찮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활동을 뭔가는 찾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이 리듬을 살리는 건데요. 우리 몸이 바이오 리듬 이거 들어보셨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리듬이 살아있으면 활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활기를 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침에는 활기, 태양, 저녁에는 잔잔하고 조용하고 이완시켜주는 이거예요. 크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20분 정도만 밖에 산책을 하시고 오시는 아침 산책을 가장 베스트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렇게 겨울이고 나가기가 힘드실 때는 마루에 볕이 잘 드는 곳에 앉아서 바깥을 차 한잔 하시면서 바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눈으로 태양이 들어온 다음에 13시간, 14시간이 지나야 멜라토닌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밤도 편안해집니다. 낮에 나한테 활력을 줘야 휴식이 되는 밤도 찾아와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이렇게 활력을 갖고 그리고 밤에는 반대로 이렇게 이완을 해주고 밤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왜 이제 자꾸 요새 우리 문제가 휴대폰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뇌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는 좀 쉬어주고 이런 리듬을 살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절감을 획득하는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버튼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쉽게 짧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조절감을 살리자라는 이 4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무기력도 있지만 이게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또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는 법으로는 첫 번째로 아까 신체적 불안은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불안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는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호흡법인데, 복식 호흡이 좋기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크고 깊은 호흡을 10번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특히 아침에 눈을 뜰 때 처음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가 세팅이 딱 바뀌면서 불안신경 켜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마루에 앉아서 해를 쐬주면서 호흡을 크고 깊게 10번 해주시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그때 불안 많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몸에 힘을 빼고 배에 손을 올리고 크고 깊은 호흡 10번 해주시는 거. 아침 루틴하고 저녁 루틴으로 제가 호흡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더우면 사람이 답답해지고 더 그러실 수 있어요. 실내가 저희가 계속 계시다 보면은 특히 이 겨울에 환기할 기회가 잘 없는데요. 식물도 의외로 환기를 잘해줘야지 오래 살거든요. 우리 사람도 생명체랑 똑같습니다. 정말 환기를 한 번씩 우리 집 해주는 거. 그 의외로 중요하고, 그리고 집안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사람이 계속 갑갑증이 일어나요. 그런 상태 아닌지 그거 살펴주는 거, 환경이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근육이완이나 스트레칭 추천드리는데요. 신기하게 근육이 이완되면 마음도 이완이 돼요. 그래서 요새 뭐 유튜브 보시면 근육 스트레칭 기본 요가 이렇게 쉬운 거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에 맞춰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불안, 지금 신체적 불안 말씀드렸다면은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일단 현재에 머문다. 제가 이거는 뒤에 좀 더 설명드릴 건데요. 사람이 보통 불안을 느끼는 게 과거를 왜 그랬을까 계속 곱씹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를 너무 예상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때가 정신적 불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능력이 의외로 예상이라는 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찾아보면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결국에는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결과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한다인데요. 그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일단 강의 좀 뒤편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랜선 여행 통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코로나 3년 차의 불안 이슈는 이런 것이구나. 또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들이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위주로 먼저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수영 교수님께서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듯이 가이드처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좀 공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송님이 해외여행 가고파요라고 하셨고, 달콤딸기님이 와우 비행기 루트 보기만 해도 좋다. 지금 우리는 님이 사진만 봐도 좋다. 랜선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복숭아 좋아. 이런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 강의 듣고 나니까 저도 여행 가고 싶네요. 네. 근데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그 욕구를 소비로 푸는 일명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슈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이동도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 심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행이 큰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여행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밀도가 조금 높죠.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서로 신경을 많이 쓰고 피드백도 많이 받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갔을 때 여기서 약간 발을 빼고 한번 그냥 주변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쉬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있었고, 높은 밀도에서 벗어나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지적 욕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으로 얻는 그런 지적인 힐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답답하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라도 뭔가 대체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소비의 기준이 좀 높아지고 있죠. 이 안에서. 네, 지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기분 전환과 새로운 자극을 소비를 통해서밖에 지금 해결 못하다 보니까 그 보복 소비의 그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여행 제한과 관련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행 가려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좀 소비하시고 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참에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콩 두유님이 그러셨어요. 왜 자기 전에는 온갖 잡생각이 나는 걸까요? 교수님? 자기 전에 잡생각 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심리 실험 할 때도 그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험하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계세요라고 한 건데 그렇게 가만히 누워 계시잖아요. 저희 가만히 있는 뇌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움직여요. 주로 막 내일 어떡할까? 여기서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 내일의 계획, 미래에 대한 걱정. 제가 아까 정신적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그 사람 나한테 왜 이랬지? 이렇게 과거를 곱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조용하고 외부 자극이 없어지면은 그게 이렇게 팝업처럼 떠오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 반응이 원래 그래요. 네,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만 하면 잡생각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과거에 스트레스라 하면 과거에 뭔가 후회되는 이런 일들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게 있는 상황이어서 유난히 더 제어가 안 되고 많이 떠오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미리 대비하시는 분들. 네. 이러신 분들인 경우가 있어요. 미래 걱정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뭐 포인트 중에 하나로는 이 말씀을 드려요. 생각 시간을 만드시라고. 낮에 의외로 계속 영상 보고 뭐 TV 보고 딴 일에 쫓기고 나 스스로와의 대화 시간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이제 내 시간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어놨던 고민들이 한 번에 밀려오는 거라 뭐 언제가 좋으세요? 뭐 점심 식후가 좋은지 아니면은 저녁 식사 끝나고 그때가 좋은지 의식적으로 나만의 생각 시간이라고 정해놔가지고 그때 이런저런 생각을 마음껏 충분히 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누우면 또 생각나는데요. 그 생각날 때 내일도 있잖아. 내일 내 생각 시간에 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자꾸. 이때 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팍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지 말고 낮에 이 김을 한번 빼주고 다시 생각이 들어도 이 생각에 빠지면 밤에 잠만 못 자고 이때 생각해봐야 이제 뭔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잘 안 돼요. 다음날 가면 다 까먹고. 그래서 내일 이어서 하자라고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미리부터 쉬려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한테 이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앉아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고 있다가 이제 나 자야지라고 하면은 딱 정말 많이 졸릴 때 딱 침대로 가시는 거. 네,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누우시면 또 생각이 많이 나세요. 예전에 제 그 상담 학생이 상담을 이제 저한테 청해왔는데 잠이 안 온다고 저녁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 단어장을 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보라고 그랬더니 바로 잠이 오더라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셨는데요. 그게 내 생각으로부터 딴 데로 정신분산한 거거든요. 내 생각 안으로 맴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TV 켜놓고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 내 생각 나니까. 근데 문제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완벽한 휴식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 그거 혼자서 내려놓는 거 힘드시면은 한 20분 후면 저절로 꺼지는 영상을 옆에 놓고 빛은 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정 힘들다 할 땐 그렇게 정신분산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의외로 또 효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빛 얘기하니까 안마 커튼이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코안심 TV 앞으로 온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대학생분이 코로나 전과 후로 좀 달라진 모습 때문에 깊은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날 일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 건지 요즘 한 명 한 명의 시선이나 말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예전에는 참 바쁘게 살았어요. 현재 대학생인데 학점도 초과해서 듣고 밴드부 동아리에 총학생회, 총무, 창업 동아리, 환경 동아리 등등 그래도 학점은 4.0을 항상 유지했으니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서 원동력을 받는 타입이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스스로 마치 타인의 애정과 평가를 갈구하고 모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마주친 과후배나 임원 동기들이 땡땡이는 항상 열심히네, 멋있다와 같은 말을 자주 건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제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 몸이 아파 집에 가고 싶어도 날 열심히 하지 않은 애로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의아한 것은 이전에 활동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딱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게 생각하고 자의식, 과잉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저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원형이 발견되는 건지 유유. 친구들이나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도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결부지어 버리네요. 갑작스럽게 남을 의심하는 저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 라고 상담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잠재의식과 코로나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저희가 이 말씀 주신 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제 남을 의식하는 저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요?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을 의식한다는 거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자체는 자연스러운 건데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준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난을 하지 않는 거가 있고요. 날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있고요. 나를 멋있게 보는, 더 강점을 극대화하는 이 두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을 때는 비난에 더 취약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분은 활동을 하실 때는 그렇게까지 이 비난에 취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의 활동을 했는데 기본적인 자존감은 괜찮으셨었는데 더 멋진 나가 되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그 더 멋진 나는요, 사실은 남이 보기 기준이 아니라 이제 나의 취향인 건데 이분의 멋진 나의 기준은 제가 보니까 약간 트렌디하고 활발하고 바쁜 나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선택하신 게 보니까 동아리도 밴드부고 총학생회에서 일을 하셨고 요즘 중요시되는 창업 동아리 또 환경 동아리 이런 데서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바깥 활동이 많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잘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영향이 있죠. 제한된 상황이 오니까 내가 추구하던 이런 트렌디하고 활발하고 바쁜 나가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나 괜찮은 건가? 라고 이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의식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우선 나한테 말을 해주고 지나가는 상대방들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참 계속 바쁘게 잘 사는구나.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상대방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트렌디하고 바쁘게 살아야만 돼 라고 해서 나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나하고 잘 지내려고 얘기한 거죠. 나한테 좋은 칭찬을 해준 건 거죠. 그냥 그래야만 된다는 거는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거를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무의식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는 거는 괜찮은 게 지금 이렇게 트렌디하고 활발하고 바쁜 나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 의식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내가 힘들면 바꿀 수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근데 안 바뀌고 계속 이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학생이시니까 이렇게 트렌디하고 바쁜 나가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즐거운 부분도 있죠. 근데 이 기준이 계속 유연하지가 못해서 고정이에요. 고정. 근데 이제 회사원이 되셨어요. 근데 트렌디하고 바쁜 나여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일을 다 해가지고 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소진이 왔을 겁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모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인정받는 슈퍼우먼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가장 트렌디한 학원 보내야 되고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또 소진이 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르지 않으면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 민감해졌다라는 게 코로나도 일부 있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이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 바쁘게 사는 나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상황이 안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기준을 다시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지나가면서 너 되게 바쁘게 사네 라는 사람의 마음속 이상형은 소소하고 잔잔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이상형일 수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안 바빠 이렇게 활동을 못할까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럴 때 유연하게 내가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네, 이런 걸로 나를 칭찬해주는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직 젊으시니까 또 호기심도 많았던 성격이셔가지고 틀을 바꾸셔서 이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유연성을 기르는 거는 어차피 내 평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회가 내가 의도해서 찾아온 건 아니죠. 그렇긴 않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미리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또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면서도 또 노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딱히 뭐 인간관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처럼 우리의 그 일상이 깨졌잖아요. 루틴대로 못하는 게 사람을 당연히 불안하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불확실함, 그리고 요즘에 또 일어나는 거 불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안에 빠뜨리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안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네,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저희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코로나 시대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 지침이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불안 자체가 이 상황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건 거죠. 감염병 유행이 왔는데 불안에 빠지지 않았던 세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다른 감염병 유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주의를 함으로써 위험을 좀 피할 수도 있죠. 사실은 주의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위험을 피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과도한 불안은 아까 소진을 일으킨다 그랬죠. 무기력을.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불안 자체는 일단 정상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시자. 지금 불확실함과 불신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정보들 때문에 화가 나고 너무 피로하다라고 싶으시면은 정말 딱 중요한 거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 추세가 이렇다,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뀐다더라, 이런 중요한 포인트 빼고는 조금 이제 정보 피로를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한 이 혐오가 자꾸 일어나면은 그 혐오하는 내 자신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혐오하는 내용을 듣는 거는 사실 남 눈앞에 가셔서 하시는 경우 다 잘 없잖아요. 속으로 하지. 그러면 그 말을 다 듣는 거는 내 뇌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뭔가 그런 분위기는 흐릅니다. 밖으로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뭐 하다가 확진됐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흐르면 지금 또 확진자 많아질 건데, 그러면은 그냥 검사 막 기침해도 안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숨을 수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됐다가 내가 진짜 라벨링만 되겠구나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죠.
나한테도 스트레스지 방역에도 좋지 않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저기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불안감이 생길 때 이게 조금 이제 또 오미크론 생긴다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불안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된다. 라든지 또 하나는 이 불안이 마음인 것 같아도 몸의 반응으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몸의 피로감이 심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항진 증상들 있잖아요. 답답함, 두근거림, 막 속도 안 좋고 입맛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또 불면 이런 게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럴 때는 조금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요새 사실 저희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간단한 상담부터 뭐 필요하면은 뭐 나중에 뭐 약물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이제 약이 센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함 있죠. 그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자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신종으로 생긴 감염병은 많은 게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함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 현상이고요. 이 불확실함을 못 견뎌 하는 거는 우리 뇌예요. 네. 사람의 뇌가 이 불확실한 거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싫어하지만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한은 당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나 소중한 사람들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그 접촉이 뭐 만날 수 없는 거면 전화 통화든 우리 카카오톡에 또 그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톡을 이용해서든 계속 이제 하지 말라니까 혼자 있다 보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나의 잘못된 스트레스 상상이 점점 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중립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가치 있는 활동 있죠. 내가 했을 때 뭔가 이거는 좀 가치 있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이 시대의 불안과 자존감을 지켜주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또 일곱 번째로 추천드렸고요. 또 정신의학회에서 여덟 번째로 추천드렸던 거는 규칙적인 생활. 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요. 또 이제 뭐랄까요? 이 출퇴근 시간이 지금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외부에 어쩔 수 없는 강조되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의무에 의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요.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일어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생각하셨을 때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상 시간을 하나 정하셔가지고요. 그 기상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야. 나는 10시다라고 하면은 늦어져서 5시에 주무셨든 아니면 12시에 주무셨든 무조건 그 시간을 최대한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몸의 시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뭐 좀 잘 자는 날, 못 자는 날 있을 수 있지만 몸의 리듬은 전체적으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주변에 아픈 사람들, 취약한 분들한테 관심을 갖자. 이 주변을 이럴 때일수록 한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보자는 내용인데요. 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남을 돕는다는 행동이요.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준 사람이 훨씬 행복이 크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지쳐갈 때 나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열 번째, 우리 서로 응원해 주세요. 네, 정말 우리가 같이 우리 세대가 이 시기를 겪게 됐죠. 이런 때일수록 아까 나 스스로도 힘들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숨게 하는 혐오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서로에 대한 응원을 잃지 말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보자라고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건강 지침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가지 지침 새겨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전화번호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흘째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이제
퀴즈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네, 재택치료 관련 상담은 강남권은 선암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2-6300-9080, 02-6300-9080이고요. 강북권은 동부병원입니다. 02-920-9147번입니다. 02-920-9147번입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 신체적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정서적인 불안감이 드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심층상담 번호 1577-0199 네, 24시간 전화 상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렸죠? 1살부터 99세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방지 상담 전화번호 1393. 네, 외우기 쉽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고 살리자. 1393 이 번호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평소에도 몸이 예민한 편입니다. 음식 알레르기도 많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데 남편은 약하니까 더 맞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논쟁하다가 너는 항상 그렇게 예민하고 네 생각만 한다. 아이와 어머니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저도 맞고 싶다가도 억지로 맞았다가 만에 하나 힘들면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고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정말 네, 백신에 대해서 여러 이런 일들이 있죠. 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 불안 요소 중에 하나여가지고 강의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이 사연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다가 이걸 뒤로 밀어놨거든요. 저 슬라이드 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사실 코로나라는 것을 처음 만나서 계속 배우는 중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은 자연이고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거는 우리의 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랜선 여행 했지만 처음에 뭐 처음부터 백신 잘 가져왔다 했던 이스라엘 뭐 정답이다 했다가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게 꼭 잘못이냐 하면은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 각자 국민들의 특성 그런 거를 다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정책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류가 그래도 노력해왔다. 네, 그래도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그 백신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그게 어떤 진리라기보다는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진실 그 자체보다요. 뭐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사람들이 돌아다니냐라고 막 화가 난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나는 원래 집이 힐링이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성격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좀 더 얼마든지 안 돌아다닐 수 있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왜 안 맞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이 될 때 나는 백신 괜찮은 것 같은데 백신의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 같다. 뭐 별 문제 없었다. 이런 자기 경험에 기반할 수 있고요. 반대로 나는 백신 도저히 못 맞겠다 하는 경우가 1차를 맞고 너무 힘드셨다거나 이분처럼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많이 겪으셨다거나 이거 역시 자기 경험에 기반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것도 뭐 부작용 자체에 대한 이런 어떤 자신의 걱정보다는 사회적인 비난에 더 민감하신 분일 수도 있고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자기의 신념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성격과 겪어온 경험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특정 주의가 더 강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누가 틀렸다라기보다는 지금 조금 불확실한 면이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을 자기의 경험과 성격과 신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썼던 저희 천연두 있잖아요. 그게 정말 수많은 유아의 생명을 뺏어갈 정도로 마마라고 했었죠. 호암 마마 무섭다. 막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거기에서 극복한 게 그 제너가 발견한 종두법이었죠. 네, 그게 바로 백신인데
그 처음에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소에서 뽑은 물질을 인간에게 주입을 해도 되느냐. 그리고 그 백신을 맞고 나면은 붉은 특정한 이런 흉터가 생기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무슨 마크 아니냐,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무조건 100% 좋은 거였어라고 하냐면은 그 종두법도 조금 개선을 하면서 더 완벽한 종두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불안해하셨던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백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분리를 해봤는데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각자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옳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분이십니다. 자, 좋은 백신이라뇨. 아직 확실하게 부작용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말합니까? 저는 제 자신도 맞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강제로 모두가 맞는 것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그저 버텨서 안타까운 희생을 좀 겪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분의 말씀 볼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희생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맞도록 해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집중해서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누구도 타인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백신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봐요. 하지만 아직도 한계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고 맞을 사람 맞고 맞기 싫은 사람 맞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분은 좋은 백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코로나가 끝나니까요. 저는 살 만큼 살기도 했고 평생 약 부작용이 많기도 해가지고 미접종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를 보면 하나씩 저게 딱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도 있고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불안한데 싶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의무화도 반대하고 내 자신도 맞지 않겠다. 반대하시는 쪽이죠. 두 번째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찬성하고 나 자신도 접종을 하겠다, 찬성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 분은 백신 접종 의무화에는 반대한다. 의무로 하는 건 반대하고 나는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네 번째 분은 백신 접종 의무화 했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이제 못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독일에서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2020년 10월에 했을 때 독일 국민 중에 첫 번째 의무화 반대 나도 안 먹겠다가 22%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의무화 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맞겠다라는 분이 41%. 나는 맞긴 맞을 건데 의무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29%. 그리고 의무화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안 맞을 예정이다. 이분은 이제 8%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1년 넘게 흘렀으니까 지금 다시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 네 번째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들 다 맞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맞겠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신처럼 지금 좀 예민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부딪히고 다를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이럴 때 특히 가족 간에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참 마음이 상하죠. 지금 이 경우처럼. 그래서 그때 대화법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게 상대방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고 남 신경도 안 써.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를 쓰시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단어를 내용을 쓰시는 거가 좀 힘들 수 있고
특히 만약에 이분이 사실은 아이 걱정도 많고 어머니한테도 나름대로 잘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억울함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세요. 예. 일단 들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듣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우려를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사실 혹시 부작용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걱정을 그냥 충분히 발산하게 해주세요. 그거 다 틀린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속에서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우려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 우려 때문에 못 맞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되도록이면 중립적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설득, 내가 이 사람을 생각을 바꾸겠어. 이런 설득하는 대화가 아니라 열린 대화. 제가 아까도 우리가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 한번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알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경청하고 내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듣고 나서 이제 내 생각도 말하되 과학적으로 좀 승인된 정보에 기반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내 생각에는 부작용 대비 뭐 이득이 이러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내 생각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의 대화 끝에 이 대화로서 이 사람을 바꿔야 되라고 결과를 지정해 놓으시면은 대화가 이제 좀 강요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덜 상한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기서 걱정되는 다른 점은 다시 또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된다. 그걸 꼭 결론을 내야만 된다는 압박감에 너무 휩싸이시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요. 보면 지금 이 과정에 지금 우리 사연 주신 경우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들도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걱정되고 그동안에 내가 몸이 얼마나 뭐 힘들었고 이런 거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러다가 혹시 우리 아이는 취약자고 노모도 취약된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인께서 자기의 그 상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있다면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인께서 예를 들어서 그 대신에 나는 내 몸 상태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위험을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불편을 감수하겠다. 나는 그렇게 좀 고려를 하겠다. 예를 들면은 내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지만 내가 지금 이게 걱정되니까 그것을 줄여서 더 감염된 가능성이 없어지게 하고 뭐 당신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내가 검사를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코로나 상황이 아닌 걸 확인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서로의 가능성을 나누다 보면 좀 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좀 피해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람이 뭐 다 개인마다 생각도 다르고 뭐 경험도 다르고 기대치도 다르고 또 가치 판단을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설득하다가 지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치지 마시고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블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블루 증상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불안장애, 우울증까지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약을 먹는 건 좀 꺼려지고요. 우울증에 좋은 음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어떤 음식들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네. 지금 그 우울증에
어떤 좋은 음식이다라고 어떤 특정 음식을 딱 지정하기보다는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요, 그 식사의 패턴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연자 보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증도 오신 것 같고, 네. 지금 수면이 안 좋아지면은 식욕이 조절 안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 식사를 좋게 하자라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언니 같은 경우에는 수면 패턴을 잡아주는 걸 먼저 해야 식사도 건강해지는데요. 수면은 꼭 약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도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쓰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면 패턴 찾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상 시간이 굉장히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상 시간을 하나 정해서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일어나야 돼요. 남이 깨우는 거가 한계가 있거든요. 짜증도 내고요. 저희 정신과도 재우는 약은 있어도 깨우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항상 어떻게 내가 동기부여를 해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게 그래야 내 우울이 치유되는데 좋고 내 몸에 좋고라는 거를 이제 체험하시면서 점점점 지키시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새벽 3시 이전에 잠이 못 드시면은 이 식욕이 약간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식사 패턴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기로는 10시 전에 일어나셔서 3시 전에 주무실 수 있는 그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는요, 이 요즘에 확진자 얘기 많잖아요. 확진자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좀 다이어트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시기를 조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유의하시는 건 좋은데, 왜냐면 체중이 늘어나면 점점 우울해지는 거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좋은데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는 후회 때문에 확 줄이시면, 그러니까 저희 식욕 중추가 용수철 같이 생겼어요. 얘를 너무 심하게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 어제 너무 많이 먹었고 3kg나 쪘으니까 나 이제부터는 안 먹어, 1일 1식이다 뭐 이래가지고 굶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폭식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음식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내 배를 너무 골치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이 골치 않게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 칼로리가 걱정되시면은 칼로리가 적은 음식으로 배를 좀 채워줘야 돼요. 배를 고프게 만들면은 반드시 폭증합니다. 언젠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칼로리가 적은 음식 중에서도 우울하실 경우에는 또 너무 제한하다 보면은 낙이 없다 이러실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도 취향에 맞고 좋아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칼로리만 놓고 보면 이걸 선택하면은 반을 줄일 수 있어서 좋더라도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이고 맛도 없으면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칼로리는 80%만 줄이는 거지만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이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편이다, 이 음식은, 이런 걸로 조금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려져 있기로는 사실 오메가3가 뭐 들어가 있는 음식이 좋다, 트립토판 있는 거 좋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는데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알려져 있는 거는 연어나 이런 등푸른 생선 좋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잖아요, 동생이. 그래서 그런 언니한테 마음을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음식을 놓고서 같이 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전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러셨어요. 극복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약을 먹는 건 좀 꺼려진다 그러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분들이 약 처방을 받는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약 처방을 받게 되고,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약을 끊었을 때 혹시 재발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약을 또 먹어야 되는지, 또 내성이 생기면 어떡할지, 다양한 걱정들을 많이 미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정신과 약 복용에 대한 좀 안내를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정신과 약 뭐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시고 하는 거 흔히 계시죠. 정신과 약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내과 약도 감기약이 있고 폐렴약이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도 똑같습니다. 좀 이렇게 가벼운 약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치료를 해야 되는 약도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치료기는 하지만은요,
기준을 내가 이 정도 우울하면은 뭐 문제인가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러면 되게 애매해요. 저희가 약물 치료 기준은 오히려 신체적인 반응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마음을 좋게 먹고 운동도 시작하고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앞서서 말씀드린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가슴이 뛸 정도의 불안 초조가 심하고 그러면 생각의 전환도 안 되고 활력도 안 생기세요.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잠을 그래도 편안히 잘 수 있게 주기를 잡아주고 불안 초조가 사람을 압도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활력은 그러니까 딱 꺼내만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게 약의 역할인데 그래서 신체적인 무기력, 불안, 불면, 식욕 문제가 심해질 때는 약물 치료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 하루 이틀 잠깐 그랬다고 바로 치료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상태가 2주 이상 계속 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 때문에 나의 삶이 달라졌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학업을 하시던 분들은 학업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회사 생활 잘 하시던 분들은 회사 생활이 달라진다거나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은 내가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달라진다. 아이들한테 내 전과 달리 화도 많이 내고 원래 하던 집안일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신체적인 반응 플러스 내 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 두 가지가 한 거의 2주 이상 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빠져나와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빠져나오는 시작을 정신과에서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에 오신다고 해서 뭐 억지로 반드시 약을 드세요 이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의논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평가 통해서 진단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은 약물 치료로 좀 처음에는 도움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약물을 찾아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지시고 나면요. 약을 끊는 거는 이게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아지시고 나면은 이거 뭐 약 오래 먹어서 좋을 거 있겠느냐라는 마음에 이제 딱 끊으시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갑자기 막 몸도 이상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나 이제 약을 못 끊는 몸이 되었구나. 이 약을 먹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흔히 한 번에 끊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약을 처음부터 많이 쓰지 않고 한 2, 3단계로 맞춰가지고 이분을 치료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도 4분의 1씩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몸이 잘 못 느끼면서 무난하게 내려오는데 4계단 내려갈 거를 한 번에 훅 내려가다 보니까 농도차 때문에 몸의 반응이 확 와서 이제 나는 끊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줄이고 싶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의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줄이자고. 그거는 저희가 우울증이 좋아지자마자 끊으면 재발이 잘 돼요. 이게 좀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기로는 처음 우울증 오신 분은 3달 이상 뭐 아니면은 좀 더 확실히 하려면은 6개월 정도 확실히 잘 지내셨을 때 끊을 때 재발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발을 많이 겪으실수록 뭐 3번 재발하신 분은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달 차라리 더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좋아졌는데 이제 병원에서 끊자고 하는 시기는 2-3달 정도 갭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좀 상식으로 아시면 좋고 물론 처음부터 아실 수 없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줄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 얼마든지 하셔도 좋고요.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정신과 약이 모두 다 의존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너무 심할 때 먹는 수면제나 안정제나 이런 거는 1년 정도 복용하면 의존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급한 불만 끄고 초반에 줄여주는 게 좋고요. 항우울제 같은 근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치료를 한 다음에 나와줄수록 더 재발 방지가 길게 가는 약이고 그런 종류의 약들은 부작용이 아니고 의존성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불안이나 우울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좀 알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쉬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침 산책이기는 한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이건 쉽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로 한번 써와봤는데요. 우울증의 치료를 그냥 뭐 우울하지 않다를 더 나아가서 좀 좋은 기분, 행복한 기분을 느끼시기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행복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가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행복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가지가 채워지면 사람이 보통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나오다 지나갔는데, 네.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네, 그거랑 두 번째는 하루하루 잘 지내는가. 두 가지라고 해요. 먼저는 내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이거 굉장히 큰 얘기인 것 같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야. 저 회사 회장 정도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볼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너무 불만족스럽다라고 할 때 큰 틀의 전환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지금이 어떤 다른 시대다라는 큰 틀의 생각 전환을 해보는 건데요. 제가 소개 하나 드리면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 죄송합니다. 베트남 전 때 미군 포로 장교였던 분의 이름이에요. 네, 장교였던 스톡데일 씨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포로로 8년 동안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gat혀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환 용사니까 이제 인터뷰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때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우리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갇혔을 때 올해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좋은 날이니까 포로 교환을 하거나 특별 사면을 통해서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크리스마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쩌면 여기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언뜻 들으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그룹이 희망적이고 낙천적인 그룹으로 보이는데, 희한하게 두 번째처럼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같이 귀환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롯된 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희망도 좋지만 반드시 언제 시점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정해놓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분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우리 인류가 100년에 한 번씩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벨 에포크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 직전의 시절이 우린 참 행복했어.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 이렇게 전쟁이나 하고 전 세계가 싸우고 이런 인간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대전은 힘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사실 큰 틀의 전환이 일어났죠.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을 그리워했지만 이거를 계기로 또 세상이 크게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방향으로서의 전환도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냥 의미 부여를 크게 큰 틀에서 전환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뒤집기라는 게 있는데 현재가 힘들게 느껴질수록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맨날 너무 답답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 쓰고 다녔더니 뭐 맨날 감기 달고 살더니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네. 뭐 이렇게 마스크 쓰는 동안은 우리가 최소한 그런 호흡기 질환은 덜 하긴 하겠지. 뭐 이런 식의 마스크의 역할을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 내가 대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반드시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명절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언제는 인사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게 좀 단순해졌구나. 뭐 한번 정리가 됐구나.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탓을 할 것인가인데 아까 분노가 이 남을 탓할수록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좀 적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약간 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두시면서 이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거가 하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시성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 세상에 의외로 영원히 지속되는 상황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변합니다. 이거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식의 뭔가를 개발을 하든 이게 진짜 종식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영속적인 것은 거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흑백 논리를 경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모든 게 나쁘거나 모든 게 좋거나 이런 거는 잘 없고요. 보통은 모자이크처럼 구성된 게 이 세상입니다.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색안경을 조심하자라는 건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생각,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진리라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경험과 나의 성격과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딱 세상을 보는 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성격도 다 다르죠. 경험도 다 다르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각자의 안경에 있어서 생각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달리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한번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나라고 열린 마음으로 경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장 이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생각의 유연성이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딱딱하면은 병이 잘 나고 유연하면은 병이 적거든요. 생각도 마인드도 스트레스도 똑같아요. 유연하면 극복하실 수 있고 딱 정해져 있으면은 스트레스가 커지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겠냐 이 부분은 사실 하루하루 잘 지내는가 이 부분인데 이거에 있어서 제가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거의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까 제가 여러 번 오늘 시간 통해서 얘기가 좀 나왔죠. 사람이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현재에 집중해 보자. 그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에 도대체 어떻게 집중하냐? 네,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심리학자들이 실험할 때 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누워 계세요. 이러면 딴 생각을 한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뇌가 계속 복잡하게 안 돌아가고 휴식을 하는가를 찾아본 게 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자, 이 한 점을 바라보세요 라고 한 상태로 뇌사진을 찍으니까 비로소 뇌가 좀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딱 셧다운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의 이거를 보고 이제 깨달은 게 우리가 우리 몸의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감각은 현재 것만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점을 본 것 같은 거는 시각을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하는 동안은 그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딴 잡생각을 못 하는 건 거죠. 예. 그때 우리 뇌가 비로소 좀 쉰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가 주는 힐링 효과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거 했던 뇌 실험 사진 제가 넣었네. 이거가 가만히 계세요라고 했더니 저기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엄청 불이 들어온다 사실. 근데 한 점을 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뇌가 복잡하지 않게 변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저 점을 보라고 하면. 그래서 현재와 함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네, 아까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이 감각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감각은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는 가장 간단한 거 중에 하나겠죠. 제가 아까 저는 뭐 일타쌍피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까 아침 창밖 바라보시면 해 때문에 수면 조절도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리듬 살리는 데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왕 창밖을 보시는 김에 딴 생각에 빠지시기보다 창밖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네. 아, 이 밖에 오늘 날씨가 어떻구나. 오늘 하늘의 구름이 어떻구나. 맑기는 맑다, 흐리다. 또 지금 나무에 새싹들이 좀 난다. 이런 거를 집중해서 정말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행을 가면 좋은 이유가 새로운 데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주변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뇌는 좀 쉬는 거죠. 근데 잘 아는 공간에서는 그냥 어차피 아는 데니까 하고서는 내 생각 속에 너무 빠지면서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또 해필 불안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스트레스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그 아침에 햇볕 보실 때 주변을 구경해 보셔라. 이런 한번 실천 방법 간단하지만 말씀드려 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전 하나를 골라서 마음 챙김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자기 전에 마음에 드는 그 아무거나 좋으세요. 우리 요새 유행하는 불멍이나 물멍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마음 챙김하고 비슷한 겁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양을 가만히 바라본다든지 물속에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바라본다든지 이런 게 힐링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 불멍, 물멍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키우는 식물들 뿌리 어떻게 점점 자라나 잠깐 가만히 바라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자기 전에 좋아하는 물건 하나 정해서 소위 말하는 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스트레칭이 좋다 그랬으니까 그 낮에는 해를 봐서 우리 몸을 깨우고 밤에는 이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음 챙김 스트레칭을 한다면 그냥 막 동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을 할 때 내 몸의 그 부분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풀어줄 때는 이 목관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가 집중해 보고 또 이렇게 뭐 어깨를 돌려주실 때는 어깨의 느낌이 어떤가 집중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내 몸의 상태가 캐치도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 챙김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집중하는 효과였다면은요. 요즘에 코로나 환경에서 좀 추천드리는 걸로 주거 공간을 정리해 보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안 정리를 하면 희한하게 마음도 좀 정리가 됩니다. 그 청소 효과라고 하죠.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기왕 우리 재택근무 지금 많아질 텐데 이 기회에 이제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것도 개념을 전환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이 길어진 김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기회로 삼겠다. 내가 딴 때는 일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단순 작업 있잖아요. 뭐 요즘에 뜨개질도 또 새로 하시고 컬러링북도 유행하고 이러는데 그런 활동 베이킹도 많이 하시고 그런 활동들도 저는 정신적으로는 다 손을 쓰면서 집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뇌 휴식이 되는 활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제가 지금은 겨울이어서 처음에는 아침에 창밖 바라보실 때 구경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면요. 구경하면서 걷기. 구경하면서 걷기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구경하면서 걷기가 아까 우리가 여행이 지금 제한된 환경인데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인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걷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 참 많아요. 이런데 가게가 바뀌었네 싶기도 하고 이런데 뭐 이런 길이 있었나? 저희도 우리 나무에 무슨 뭐 되게 중요한 나무라고 막 팻말이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 그게 여행이 주는 기쁨이잖아요. 그거를 저희 지금 소소한 일상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면서 걸으시는 거를 또 한번 추천드릴게요. 네, 굉장히 자세한 방법들을 많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네. 추가 하나 할게요. 네.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 그 오미크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밖으로 못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뭐 검색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든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고요한 숲 사진이라든가 나의 마음을 내가 바라봤을 때 되게 평온해지게 하는 녹색의 어떤 그 컬러를 가진 예컨대 고요한 숲 사진 이런 사진을 보는 것도 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안내들이 뭐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그 심지 타들어가는 그 소리를 내는 양초를 켜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뭐 명상을 해보신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씁니다. 머리가 네, 복잡할 네, 때.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사진으로 하면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요새는 그런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같다라고 마음으로 상상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 하는 김에 숲사진, 특히 초록이 우리 되게 마음을 평안해 주는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사연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질병에 대한 불안증이 심해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바이러스나 질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건강에 대한 생각이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죽을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에 너무 불안합니다.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들이 많은 식당 가면 혹시나 하는 걱정과 생각에 두통이 오고 식은땀도 난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하루에 손을 30번 이상 씻고 집에 오면 입었던 옷 빨래하느라 정신없을 정도로 불안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제 행동에 대해서 걱정되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해서 최근에는 내과에 가서 자주 피 검사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함과 내가 건강한 건지에 대한 걱정이 줄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불안하다는 거 느끼는 거 꼭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저희가 여러 차례 세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 또 대비를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불안이 사실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람 시스템이고 잘 작동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과하다라고 느끼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이 과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봤을 때 30번 이상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죠? 씻는 걸 30분 이상 하셔야 되고 집에 오면 빨래하는 거 외에는 이제 뭔가 정신을 챙기시기가 어렵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제 행동에 대해 걱정됩니다. 네, 이러면은 보통 과도한 불안이에요. 이게 보면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좀 정상 범위를 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강박증에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불안이 과도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인식을 하셨으니까 사연을 주신 것 같아서 첫 번째 단계는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불안하는 게 과도하고 이 불안에 내가 몰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할 수 없고 지나친 걱정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원래 일어나지도 않을 결과에 소모하느라고 내 인생이 너무 소비가 되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다 라고 결심이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불안 줄이기 훈련. 내 과도한 행동을 일단 참는 그런 인지행동 훈련 같은 거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불안 장애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불안이 좀 장애 수준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불안 장애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게 해볼까요? 자, 보시면 제일 짧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요새 짧은 게 좋기 때문에 혹시 화면 보이시는 분들은 자각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기준이요. 지난 2주가 기준입니다. 너무 옛날 말고요. 최근 2주 동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자주 좀 힘들었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0점이시고요. 2주 중에 며칠 그랬다라고 하면 1점이시고 2주 중에 한 반은 이랬다 이러면 2점이시고 2주 동안 거의 매일 이랬다 이러면 3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가 체크해 보실게요. 1번 1번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껴진다. 2번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3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4번 편안하게 있기가 어렵다. 5번 너무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6번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7번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네, 혹시 표시를 해보셨으면은 그 7가지를 더 하시면 되거든요. 네, 덧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덧셈을 한번 해보셨을 때 결과는 지금 밑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예, 4점 이하시면은 정상이시고 이제 9점 이하 가벼운 불안이시고 중증도 불안일 경우부터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데요. 중간 불안일 경우에는 이게 치료가 필요한 불안일 수도 있고요. 이 분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면담으로 좀 해결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심한 불안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은 이유가 뭐든 간에 아무리 그럴 만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이거 지금 불안 정도가 심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꼭 도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댓글에 달콤딸기님이 1577-0199로 전화해보세요 하셨네요. 네, 빙고 맞습니다. 네.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직장 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모두 검사를 받고 격리됐었어요.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춰야 해서 업무도 밀리고 모두 피해를 입게 됐죠. 저 또한 그랬어요. 당장 거래처와 약속한 일들을 다 미루게 되면서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도 함께 연기되다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오래 준비해온 일인데 그런데 일도 일인데 확진받은 동료가 출근하면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동료와는 커피도 종종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인데 가까이 가는 게 이상하게 꺼려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언제든 감염될 수 있는 건데 안 그래도 힘들었던 동료를 미워하는 제 자신이 싫다가도 또 막상 출근하면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만 이런가요?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있을만 하시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확진됐다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본인이 되게 프로젝트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게 미뤄졌고 그거 아마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업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반응이 오는 거는 당연하세요. 네, 그 자체는 당연한데 그 원인이 이제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특히 다시 왔을 때 피하게 된다. 이 두 개는 좀 별도인데요. 다시 왔을 때 피하게 되는 거는 요새 다 치료가 됐다 그래도 사실 격리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계는 하실 수 있죠. 그런 마음은 생기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라는 거는 아까 본인도 마음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구나 확진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게 이미 어떤 누구나 이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오미크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실제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뭐 2차 대전 전후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인류사에서 전쟁을 그래도 한 세대가 겪지 않았다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래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은 근데 우리는 대신에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고 있는데 누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우리 가족이 정말 전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총 쏜 사람을 미워해야 될지 아니면 왜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를 탓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총을 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일반 군인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지금 코로나 사태 정도까지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뭐 확진되고 격리되고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무슨 병에 걸렸다고 우리 회사 전체가 프로젝트를 미루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황적인 특성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하고 지금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서 이게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 100년에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사연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아까 신경정신의학회 지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혐오나 분노는 내가 가장 힘듭니다. 그분 찾아가서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틀에 생각 전환하시면서 스트레스 줄여보실 수 있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수연 교수님과 오늘 2시간 정말 불안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 몇 번 드렸는데요. 스스로 이게 참 이 마음 정리가 안 될 때 이게 자연스러운 불안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는요. 한번 누구라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면은 좀 이럴 것 같다 라는 문장에 그치 딴 사람이라도 나처럼 이런 뭐 아까 사연자 같은 경우 프로젝트 미뤄지고 이러면 조금 화는 날 거다 이렇게 이 말에 그렇지 라고 수긍할 수 있으면 그 불안이나 그 나의 스트레스는 나한테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 반응이기는 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큰 세계사적인 사건이고 각 국가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불확실성이 큰 시대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많이 나온 얘긴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이 돼야만 된다, 그래야 이거 회사에 해결된다라는 것도 마음속에는 뭐 우리가 희망을 품는 거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 두고 지금 당장 내 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나 스스로 조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뭔가 가치 있는 일이고 내 건강에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무엇, 그거 하나를 한번 찾아보자. 제가 그래도 네잎클로버 하나씩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 하나를 지켜가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영원하진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한번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또 남았나요? 네. 그 제가 실시간으로 댓글들을 실은 눈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열심히 눈팅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네요.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힐링한 기분이 든다. 교수님 강의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어느 병원에 계시던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세요, 교수님. 네. 저는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예약 현황이 폭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네.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심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24시간 핫라인으로 운영되는 심리상담 번호가 있습니다. 1577-0199. 이제는 하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려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것 같은데 네. 모든 분들이 다 기억을 해주시고 적절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 자살 관련 상담 번호 1393이었죠. 그죠? 네, 1393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수연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